자, 우리가 앞에서 과학의 기본 단위라는 걸 배웠어. 우리는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 화학 변화도 배울 거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원소의 탄생부터 지금 역사를 자세하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볼 거라고. 근데 거기 보면 그럴 때마다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쓰이는 단위가 나올 거야. 그 단위를 앞에서 배웠던 기본량, 우리 총 7가지였지? 그지? 그 값을 가지고 뭐 하자? 우리가 판단하고 적는 버릇을, 그리고 해석하는 버릇을 키우자. 이게 이제 이쪽 출발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오늘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그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돼.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배우는 순서가 이거야. 자,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지. 지금 스펙트럼의 종류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분석. 알겠어? 분석하는 거야.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빛을 통해서, 그 속에 빛은 에너지거든. 그걸 통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외권에 해당되는 우주의 별빛을 가지고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주에 분포되는 원소가 뭔지,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알아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여기로 이어져. 이 스펙트럼으로 별빛의 분석을 통해서 우주의 원소를 파악할 거야, 우리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 가잖아? 그러면 바로 원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보는 거야. 원소의 생성.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건 주기율표상에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 별빛을 분석하면 따라서 오는 게 뭐가 오겠냐? 우주라고 보면 외권 있지. 우리 지구가 아닌 지구 시스템 외권. 우주의 원소가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엔 이제 2단원에 가면 바로 뭘 배우느냐? 그 원소가 생성되는 원리. 이것이 바로 우주 빅뱅론에 의해서 탄생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주 빅뱅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부 부분, 그러니까 별이 탄생하기 직전 부분까지만 알아둘 거야. 그리고선 우주 빅뱅을 통해서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하면 수업이 끝이다. 알겠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는 억지로 우리가 꾸민다면 과학사에 해당돼. 과학사.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데 이 시대에 인간이 있었냐고? 없잖아. 과거에는 이러한 원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야 라는 이론이야. 그리고 이 이론보다 더 확실한 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 군데군데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서 좀 더 난이도 깊은 이론이 들어올 수 있어. 물론 옆에 써놓는 것도 괜찮아. 알았지? 근데 우리가 선수를 한다는 건 뭔 줄 알아? 아, 이 부분은 여기까지 시험에 보편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가늠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막 배우다 보면 엄청 어려운 것도 많이 배워. 그렇지만 너희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뭐 알았어? 이 연도, 이 학년에는 이 정도만 나온다라는 거. 이런 감을 잡은 친구들은 거기까지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겠지. 그지? 그럼 더 깊숙이 준비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 과학만 준비할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범주를 찾는 거에 중점적으로 봐두고, 그건 이제 선생님 박스를 쳐놓고, 야, 이건 나와. 그리고 이건 좀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다뤄. 범주를 알려줄 거야. 그걸 참고 그럼 노트 왼쪽에 써놓으면 돼. 알겠지? 자, 우리는 이제 요걸 통해서 오늘의 수업 시간을 완성을 해보자. 처음, 단원의 이름이 거창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아주 초창기. 원소가 만들어졌을 거야. 이 과정에 우리는 접근을 해볼 거야. 우주 초기에 원소가 생성되었다는데, 그러면 지금 원소는 어떻게 존재하고, 우주에는 어떤 원소가 제일 많고, 그럴 이유는 앞으로 우주가 폭발하면서 우주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저런 원소들이 나타났다는 증명이 필요해. 그리고 증거도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이 단원이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야, 얘들아. 이 스펙트럼을 보자. 이걸 처음에 스펙트럼이라는 분석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야. 빛을 굴절시킨 거지. 어딜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했더니 뭐가 나온다? 무지개가 나오는 거를 처음 뉴턴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어. 너희들은 운동법칙만 생각하는데 뉴턴은 여러 가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 고전역학의 아버지야. 그 사람은 저걸 분석하면서 빛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입자들이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빛을 입자다라고 정의하고 돌아가셨어. 물론 나중에 이제 그 19세기, 18세기 이때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막 부딪혀가지고 혼돈의 세계가 오긴 왔지만, 뭐 19세기, 저 20세기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오면서 야, 둘 다야.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셨죠.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는 현대 물리학이에요. 니들은 고전 물리학이 제일 어렵겠지만. 알겠어요? 그런 것이 스펙트럼이다. 그럼 저 스펙트럼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았냐면, 이 스펙트럼이라는 빛의 영역이 있는 것은 모든 원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밝히죠.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것은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거 배웠죠?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누가 자유롭게 움직여요? 전자죠. 과학자들은 이 전자가 원자 핵 내에서도요, 이거 불연속적으로 전자의 에너지가 측정이 된다는 걸 알아내게 돼요. 불연속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연속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이게 뭐고요?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의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사실 불연속은 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속은 셀 수는 없죠.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물리학으로 오면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이거 파장이라고 부르는 거 알아요? 파장? 이런 파장의 신호를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아날로그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요? 아날로그라고 배웠다고. 그럼 이건 뭐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이거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이면 누가 불연속일 것 같아요? 이게 불연속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과학자들은 빛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연속설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그냥 셀 수 없고 연속적이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모든 원자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전자가, 모든 원자들이 불연속의 그 차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뿜는다.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핵과 가까워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원자들은요, 전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하는 안정한 상태에서 전자의 숫자가 다 다르고요, 그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다 달라요. 이건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받으면 지문 찍는 거 알죠? 10개. 여러분들 얼굴 뽀샵을 하고 정신없지만 이거는 뽀샵을 못해요. 알았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10개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잡힐 확률이 떨어지죠. 잡히긴 잡힙니다.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튼간에 사람의 지문처럼 모든 원자들은 갖고 있는 전자의 숫자가 다름에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도 달라서 그 전자가 바닥 상태로 핵과 가까이, 그러니까 얘들은요, 전자는 멈춰 있잖아요.
움직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원을 두고 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자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에너지의 출입이 따라요.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찍히기도 하고 흡수되는 에너지가 찍히기도 하는데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또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 건 그 전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모든 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으로 다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 불리우는 방출이나 흡수는 모든 원자가 독립적이고 고유합니다. 그걸 컴퓨터에 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정보센터에다 니들 10개 지문을 다 넣는 것처럼 그 모든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다 집어넣어요. 컴퓨터에다가. 그리고 우주 별빛을 분석하는 거야. 우주 별빛의 선 스펙트럼들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현미경으로 뚫고 들어가면 이것도 연속이 아닌 건 알죠? 군데군데 떨어져 있잖아요. 분석해 들어가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점묘화 같은 거 보면 점으로 찍어서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작은 붓으로 그리면요. 정말 가까이 와야 점인 걸 알아요. 멀리 있으면 연속처럼 보이거든. 근데 굵은 붓으로 쿵쿵쿵 찍은 건 어느 정도 가면 에이 이거 찍었네. 금방 알아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연속이라는 건 사실 완벽한 건 없고 불연속보다는 정보량이 어떻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량이 많구나라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턴이 처음에 프리즘을 딱 놓고 빛을 투과한단 말이야. 잘 봐요, 여러분. 이게 굴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굴절. 알겠어요? 많이 꺾인 곳이 보라색이고요. 적게 꺾인 곳이 빨간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잘 봐요.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프리즘. 뭡니까? 간단하게.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인데 굵기가 다르죠? 근데 여러분, 두꺼운 쪽, 얇은 쪽, 어느 쪽으로 꺾였나 봐봐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죠. 보여요? 그게 굴절의 원리예요, 여러분. 유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러분, 얘는 이 기역으로 꺾일까요? 니은으로 꺾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꺾이는 거야. 많이 꺾인 게 또 보라색이야. 보라색이 한자로 뭐라고 그래? 자색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색. 그럼 그 자색 옆에 선이 무슨 선일까? 외선이에요. 맞아요. 그럼 빨간색은 적색이잖아요. 적색 옆에 선은 뭐라고 불러요? 자외선, 적외선. 니네 여학생들 크림 바르죠? 밖에 막 햇빛 짱짱해요. 무슨 크림, 뭐 차단 크림 발라요? 맞아요. 그럼 누가 더 센 거예요? 자외선이 더 센 겁니다.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알아두세요. 이건 좀 뭐예요? 약간 고난이도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면 이쪽은 보라색으로 갈수록 빨간색, 여기 뭐 적외선이니까 여러분들 적외선은 눈으로 안 보여요. 여기는 자외선.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 세고 여기로 가면 약해요. 에너지가. 알았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파장이 짧고 길고 이거는 나중에 보고 지금 에너지가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세구나. 그리고 두꺼운 쪽으로 굴절하는구나. 자, 이랬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다 뭐냐고요? 수많은 종류,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원소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연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요. 그런 겁니다. 막 선이 그어져요. 선이 막 그어졌는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연속으로 보는 거. 무지개 색깔로. 알았어?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숨어있는 선을 컴퓨터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소, 선 스펙트럼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칼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여러분,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뭘까요? 쉽게 말해 볼게요. 범죄 현장의 지문조사예요. 지문조사. 봐봐, 여기 되게 지저분해요.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댄 거야. 어디? 여기. 열라고 그래서 손을 댔겠죠. 어떤 애 발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놈 없잖아요. 다 열라고 그러면 여기 지문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분석하면 몇 사람이고 그 지문의 주인이 누구고를 알아내는 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라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못해요. 왜?
지문검사에서 채취해서 일일이 다 넣어봐야 돼요. 그 정도로 수사가 어렵지만 별빛은 아니라는 거죠.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모든 원소가 갖고 있는 전자의 고유한 에너지가 찍혀서 어떤 원소가 이 빛에 포함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스펙트럼 얘기가 쭉 써 있는데요. 종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펙트럼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쉽게 연속과 불연속 스펙트럼을 나눌 수 있어요. 연속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니들이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치 모든 많은 원소가 포함된 거. 이게 무직입니다. 그 속에는요, 수소도 헬륨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연속으로 보이는 거죠. 불연속은 뭐냐? 우리가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선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둘 다 불연속인데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건 참고입니다. 여러분 참고. 참고. 이거 노트 왼쪽에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원자 모형을 자세히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보원자 모형을 가끔 도입은 시켜놓고 틀린 말이지만 이론은 잘못된 거지만 모든 원자는 뭐를 갖고 있다? 핵을 갖고 있고요. 그 주위에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 이 껍질이, 그러니까 껍질이라고 표현을 쓰건데 여러분 진짜 전자는 이 궤도를 따라 돌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만 이렇게 불연속으로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보면 누가 원이 제일 커요? 파란색 원이 제일 크지요? 원이 클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여러분 노란색에도 있을 수 있고 빨간색에도 있을 수 있고 파란색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자, 원자 번호가 크면 전자의 숫자도 크거든요. 우리 원자 기호를 보면 원소기호. 그러니까 10번보다는 20번이 전자가 2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은 가장 안정한 상태가 요 원이 작은 데부터 전자를 채워가요. 2개, 8개, 18개 이런 식으로 채우거든요. 근데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막 주변에 에너지가 멈춰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노란색에 있던 애가 빨간색으로도 갈 수 있고요. 파란색에 있는 애가 노란색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니네가 사진을 찍으면 니네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야 미스도 위로 찍어 다리 길게 뭐 이런 헛소리도 하면서 근데 그 조금 프로 같은 애들 있죠. 자연스러운 거.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싹 찍히는 그 스틸샷을 참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델들처럼 막 착착착착 찍는 거죠. 그냥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전자의 모습은요. 막 움직이는데 착 찍힌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다가 아니라. 알았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봐요. 방출은 어떤 거냐면 방출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지? 전자가. 근데 빨간색에도 노란색으로 하면 어때? 전자를 방출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 방출한다는 거죠. 차이만큼 방출하는 건데 모든 원자들이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에너지 껍질은 있지만 그들의 에너지가 다 달라요. 고유해요. 다 달라요. 수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면 헬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고 다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원소들은 전자가 다 다른데 그 전자가
막 찍을 수 있는 선이 다양하겠죠. 자, 1번 수소는 전자가 하나예요. 2번 헬륨은 전자가 두 개예요. 누구 선 스펙트럼이 복잡할까요? 맞아요. 그거만 알면 되는 거죠. 전자 두 개가 그 방출한 에너지가 좀 많겠어요? 자, 일어나면 3번, 4번, 5번, 118번까지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컴퓨터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별빛만 쏴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탁 찾아내요. 무슨 원소 몇 프로 탁 찍어줘요, 그냥. 일일이 막, 요거 하나 있고 두 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컴퓨터에다가 기본적으로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원소들을 그 선스펙트럼을 연구한 걸 다 집어넣어 놓으면 일부만 딱 같으면 같다로 인정이 딱 돼요. 일부만 딱 같으면. 왜? 나머지는 똑같을 거니까, 고유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요렇게 간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 하니까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얘가 여기로 간다는 방향만 표시해준 거지. 잘 봐요, 여러분. 이 전자 움직임이 어떤 거냐면, 여기 노란색이 있었죠?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이제 떠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뿅 보면 빨간색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 없어요, 절대. 모든 전자들이 이동할 때 뿅 보고 글로 나타나는 거지. 야, 이거 연속이죠, 그럼. 이해 갔어요? 그 차이만큼만.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차이가 예를 들어 100이에요. 노랗고 빨간색 차이가 100이에요. 그러면 50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99도 못 가요. 101은요. 못 가요. 100 넘었네, 갈 수, 아니에요. 100만 가는 거예요. 딱 100만. 알았어?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에너지 선이 있다. 그러면 얘는 100고 자리에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 찍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선 하나만 갖고도 찾을 수 있는 원소들이 되게 많아요. 고유하니까 저게 모든 원자들이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들의 차이가, 에너지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요거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에너지를. 요게 찍히면 흡수고 요게 찍히면 방출이라니까. 자, 무슨 말인가 봐봐. 무지개 색깔로 얘기할게. 선생님이 빨주노초 파남보 쫄쫄이 입고 딱, 상상을 하지 마시고 빨주노초 파남보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선 옆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자, 출발! 그 막 7명이 뛰어갈 거 아닙니까? 고만고만한 애들이 가다가 노란색 옷을 입은 애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네. 그래서 나머지 6명만 가서 꽝 부딪혔어. 그럼 어디가 비었냐? 노란색이 비었지.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선생님의 표현은 돌뿌리에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저온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흡수한 거야. 어떤 원소가 걔를 흡수한 거라고. 그러니까 100만큼을 흡수한 거지. 그래서 노란색 부분만 시커멓게 나오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빨간색 파는 부분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그러면 방출은 뭐냐? 자, 7명이 이제 쫄쫄 입고 서 있는데 준비했는데 아까 넘어져서 승질 나잖아. 노란색 아저씨 선생님이. 그래서 혼자 부정 출발. 혼자 뛰어가는 거야. 걔 혼자 빵 찍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걔만 찍히는 거. 그럼 너네가 본 스펙트럼, 중학교 때 스펙트럼 선 봤지? 뭐 자대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 해가지고 원소 두고 뭐 이런 거 찾은 거 있잖아. 그거 뭘까? 시커먼 형광 스크린에 흰색으로 찍힌 거. 그거 방출이야. 흡수는 무지개 색깔이 쫙 있는데 검은 선이 있는 게 이게 흡수야. 거기만 흡수된 거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동일한 원소라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원소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있겠죠. 같은 원소라도 좀 더 센 게 있고 빛이 좀 더 약한 게 있겠죠. 그죠? 세면 위치는 안 바뀌고 굵기가 바뀌어요. 굵기가.
좀 진해진다고요. 알았습니까? 위치가 안 바뀌고 그 선에 뭐가 바뀐다? 쎄면 두께가 바뀝니다. 두께가. 알았죠? 그리고 그 두께가 변하잖아요? 컴퓨터가 계산을 해요. 아, 얘가 얼만큼 있다. 그러니까 일정 개수가 있을 때만 딱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 몇 프로 두께가 커지면 얼만큼 커진다는 걸 얘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주에 원소 분석을 딱 하잖아? 그럼 어떤 원소가 있는 것까지 알고요. 걔가 전체 우주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도 분석을 해서 나와요. 알았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에서 분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항상, 에너지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하면 방출 스펙트럼이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그 저온의 기체 속에 있는 원소의 전자가 흡수하는,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다. 근데 동일한 원소라면 고온의 상태든 저온의 상태든 방출과 흡수는 똑같다. 위치가. 아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잘 봐요. 대부분 우주의 원소는 얘로 측정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별하고 행성의 차이를 알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저거 화성이다. 저거 아빠가 그런 적 있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저 화성이네. 저 목성이네. 근데 너는 보면 다 밝은데 어떻게 저게 행성이고 저 어떻게 별인지 어떻게 알지? 별은 반짝거려요. 보시면 껌뻑껌뻑거려요. 별은. 근데 행성은 환해요. 달 봐봐요. 달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달이 번쩍번쩍거려요? 물론 태양은 직접 보면 눈이 아프지만 그죠? 태양도 별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 왜 깜빡거릴까요? 걔들은 너무 먼 곳에 있는데 그 빛이 중간에 기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별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펄스를 뿜어요. 진동수가 있다고, 고유한. 그게 멀리 있으면 느껴져요. 그래서 별빛은 깜빡. 행성이나, 왜? 행성들이나 달 같은 위성은 빛을 반사하는 거거든. 스스로 내린 게 아니라. 그래서 걔들은 에너지원이 있는 애가 아니고 거울처럼 반사하는 애라 걔들은 반짝거리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걸로 본다. 이게 스펙트럼이다. 그 스펙트럼은 연속과 불연속이 있고 불연속은 원소 하나하나마다 그 종류가 독특하다. 독립적이다. 그래서 그 선 스펙트럼만 분석을 해놓으면 그 속에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원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인다? 연속으로 보인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의 예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방출 스펙트럼 얘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고온의 기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있습니까? 나트륨 전등이니 불꽃놀이니 오로라 이렇게 써 있죠. 자, 나트륨 전등이니 불꽃놀이니 아니면 오로라니. 여러분, 얘는 잘 볼 일이 없겠지만 이거 여러분 엄청 봐요. 이거 한번 터트리면 막, 2억 5천 날라갔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근데 불꽃놀이 할 때 봐봐요.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노란색 불꽃도 있고, 빨간색 불꽃도 있고, 파란색 불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게 원소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 가지고. 아셨어요? 그리고 오로라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그린란드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린란드 쪽, 북부 쪽에 못 보고 오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아니, 오로라 관광이라고 갔는데, 오로라를 못 봤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참, 무식한 겁니다게. 오로라는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가서 본다는 것 자체가.
아마 1년에 365일 중에 한 달도 안 될걸요, 볼 수 있는 게. 그것도 연속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나타났다, 어느 날은 사라져요. 오로라가. 그럼 거기에 원소들이 빛을 뿜어서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빛은, 전 영역의 전자기파를 다 내뿜는데 인간이 뭐만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선만. 적외선. 실제로 여러분, 조류 있죠? 철새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보이는 거 알아요? 걔들 눈에는? 그 조류에는 자기장이 보인대요. 그거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겁니다. 지금 현상은. 우리는 가시광선을 보니까 그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나트륨 등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빨리 놀아볼까 이거 기억나요? 빨간색 리튬, 노란색 그거예요. 가시광선에 나트륨은 가시광선 영역에 노란색이 있는 거지 나머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우리가 노란색만 보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불꽃놀이의 색깔을 해도 가시광선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론튬이나 리튬은 다 같이 붉은색이잖아요. 걔는 선 스펙트럼으로 컴퓨터에 딱 들어가 보면 가시광선은 똑같은데 다른 영역이 달라요. 다. 그러니까 뭐죠? 아까 요거만 따지면 요거 둘이 같은 애도 있어요. 이렇게 요 하나의 영역만. 근데 나머지 따져보면 다 다르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자, 이제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밑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죠. 수소끼리 비교해 보세요. 위치며 굵기며 똑같죠. 같은 원소는 맞죠? 탄소도 봐봐요. 위치며 굵기며 똑같죠. 왜? 어차피 에너지의 차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흡수되어서 가져가느냐 방출돼서 가져가느냐 그 차이란 얘기죠. 자, 이제 33쪽으로 와봐요. 우주의 원소 분포. 그러니까 우주는 우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았느냐? 별빛 분석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별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원이라고 불러요. 광원. 걔도 수많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겠죠. 근데 그 별빛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간물질이 있겠잖아. 거기 저온의 기체가 있었던 거지. 그럼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별빛이 검은색 스펙트럼 선을 쭉 나타내요. 알았어요? 그럼 그 검은색 선을 분석해 보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은지 그리고 어떤 원소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해 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별빛은 광원이라고 했어요. 별빛이 시작된 지점이에요. 별은 광원이에요, 광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이 우주 공간을 통과해 오면서 우주 구성 원소의 종류, 이거 분석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의 굵기로 뭐도 할 수 있다 했지? 그들의 질량, 상대적이 알 수 있다고. 근데 정확한 값은 몰라요. B를 아는 거예요. 상대적인 값. 알겠습니까? 그런 B를 알 수 있는 거. 얘가 더 얘보다 많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원소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모든 원소는 선의 위치며 개수가 고유하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빛 스펙트럼 속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컴퓨터에 저장된 원소들의 고유한 정보랑 일치하는 애가 있으면 그 원소가 별빛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별빛 속에 들어있는 애를 찾는 것보다는 별이 우리 지구까지 오는 동안 흡수된 원소가 누구냐? 그럼 그 중간에 그 원소가 우주에 분포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찾아낸 거예요. 별에 있는 원소가 아니라. 왜? 항상 이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얘가 별이에요, 별. 스타. 그럼 별빛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성간물질이 있는 거지, 성간물질.
뭐 성운이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무슨 상태냐? 저온의 상태인 거지.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 흡수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성분을 아는 거야. 여기 있는 성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분석을 하면 여기 흡수 스펙트럼이 잡힐 거 아니에요. 여기 흡수 스펙트럼이 잡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별빛도 연구하면 방출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어요. 태양은 구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너무 먼 것들은 별빛이 약해서 잘 구하기 어려워요. 흡수만. 알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는데 각 원소는 뭐가 독특하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선의 위치. 어려운 말 썼어요. 파장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참고로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위치가 있고 개수가 있고 굵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달라요. 이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흡수 스펙트럼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원소 종류가 딱 뜹니다. 알겠죠? 왜? 흡수든 방출이든 원소들은 그 위치, 굵기,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굵기가 더 굵어지면 뭐라고? 질량이 더 많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야, 그렇다고, 이쪽이 뚱땡이가 돼가지고 저쪽 손이랑 만나고 이런 건 아니야. 조금 굵어지는데 그게 엄청난 양의 비교가 돼. 알았니? 원소의 종류에 따라 이런 걸 찾을 수 있다.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의 폭. 얘들은 뭐 굵기 비교하는 거 굵기 비교 똑같지. 선의 폭. 알겠지?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을 참 많이 봐봐. 이걸 최초로 한 사람이 브라운호퍼라는 사람이에요. 브라운호퍼. 브라운이라고 써있는데 브라운호퍼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그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을 한번 본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이 태양의 빛은 여러 가지 입자들이 섞인 거야. 그 중에 이제 수소가 제일 많고 뭐 이런 걸 이 사람이 찾아내거든. 그래서 수소 말고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뿜어내잖아. 그러면 태양 그 주변의 기체,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변에도 기체들이 있거든. 그 기체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대충 아는 거지. 그러니까 별은 말이야, 얘들아, 별은 반짝반짝거리는 상태가 주계열성 단계라고 뒤에서 배우거든. 다 수소밖에 없어. 수소 아니면 헬륨이야. 근데 그 별 주변에 있는 원소들이 뭐냐? 그거를 흡수 스펙트럼을 찾은 거지. 그게 브라운호퍼 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브라운호퍼 선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 태양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원소들이 분포해 있구나. 그럼 다른 별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호퍼선이 이렇게 써 있는 건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된 거다. 수소, 헬륨, 칼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야. 자, 이렇게 해서 결론. 우주의 원소 분포를 찾았어. 결론이 뭐냐? 우주에는 누가 제일 많았다는 거야? 수소가 제일 많더라는 거야. 그 다음 헬륨이 얼마래, 헬륨이? 1번, 2번 원소잖아. 헬륨이 24%나 돼. 이렇게 되면 약 2%가 기타야. 다른 금속 원소나 무거운 원소들이 해당되는 거지. 우주에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분석한 거야. 질량 B까지. 그래서 수소, 사실 얘들아, 수소라는 건 얘를 뜻하는 거야, 이거. 화학적으로 H는 물질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수소 원자지.
근데 그냥 우리는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이렇다는 것을 관측 자료를 통해서 찾아. 근데 이 3대 1이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원소가 생성되는 이론 중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주 빅뱅론이라는 게 있었지. 그 증명해야 되잖아. 그 증거야, 저게. 그들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했잖아. 몇 초 후에 터지고 몇 초 후에 뭐 양성자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소와 헬륨은 3대 1이 된다. 맞아. 보면.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봐서 진짜 조사를 해봤더니 우주의 원소가 3대 1인 거야. 수소, 헬륨이. 그래서 와 이렇게 된 거죠. 빅뱅 썰이 아니라 론이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거 뭘로 알았어요? 무슨 스펙트럼으로? 흡수 스펙트럼으로 알았다. 이게 정설이다. 알았냐? 자, 여기서 잠깐만 참고 하나 알려줄게. 이거 참고로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전자가 방출하고 흡수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이거 참고해 얘들아.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 요 H는 상수니까 플랑크 상수거든. 그리고 요게 누구냐면 진동수라고 해. 진동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도를 C라고 논다면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거든.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요거를 람다라고 읽고 파장이라고 부르면 돼.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바꿀 수 있어. 상수 하에. 그럼 이거의 결론이 뭐냐? 결론 이거라는 거야. 결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너지, 그것도 델타 E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에너지 차니까 이것은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아까 요거 써줬지, 니네들. 프리즘. 자, 덜 꺾이는 거, 많이 꺾이는 거. 이게 보라색이고 이게 빨간색으로 한다면 이거 적색이니까 여기가 무슨 선이야? 적외선이 될 거고 얘가 자색이니까 자외선이 되지? 그러면 얘들은 말이야, 빛의 속도는 C로 동일해. 모두 빛이니까 빨간색이 빠르지도 않고 보라색이 빠르지도 않아. 그러면 속도라는 게 이거라고 했잖아. 파장 곱하기 진동수. 에너지는 보라색이 세기 때문에 파장은 여기로 갈수록 길고 여기로 갈수록 짧아. 길고 짧아. 그러면 진동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곱하기 해서 뭐 해야 돼? 파장 곱하기 진동수는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들은 길기 때문에 여기는 적고 여기는 어때? 많아야 돼.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서 빛의 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는 이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이쪽이 갈수록 에너지는 센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 얘가 세다, 약하다, 뭐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에너지의 흐름이야. 저건 나중에 꼭 한번 알아둬. 다시 얘들아, 보라색이 자외선이니까 걔가 에너지가 세지. 에너지가 세면 걔는 파장이 짧거든. 근데 파장이 짧아도 진동수를 곱했을 때 똑같은 C가 나오려면 진동수는 커야 돼. 그래서 자, 에너지 센 거 뭐라고 부른다? 초단파, 고주파야. 단파일수록 에너지가 세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 세다. 그러면 장파, 저주파, 에너지 약하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런 표현. 자, 이제 34쪽 한번 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35쪽.
자, 빅뱅 우주론이야. 자, 우주론은 우주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나라가 영국이거든. 뭐 고전역학의 아버지 뉴턴도 영국 출신이고, 그러니까 영국 캐번디시라고 하는 실험실의 내용들이 대부분 전 세계 기준이 되곤 했지. 그 영국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어. 그 사람들은 우주는 커지진 않는다, 그대로다. 그러다가 이 1970년대 후반부터 여러분들이 망원경으로 유명한 허블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계속 갖고 와. 이 사람 일은 되게 간단해. 니들 이 소리를 들어봐. 엥, 멀어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병신이 아니면 그지? 엥 하면 뭐야? 자, 에너지가 점점점 세지면 가까워지는 거야. 에너지가 점점점 약해지면 멀어지는 거야. 에너지가 약해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야. 아까 연습한 거야. 야,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가 빨라? 똑같아. 니들이 헛소리 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남자 목소리나 여자 목소리가 똑같은데 그럼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진동수가 음의 높이거든. 여자는 그지? 남자는 그지? 누구 진동수가 높아? 여자가 높지? 그럼 파장이 짧아요. 여자가 에너지가 셉니다. 아셨어요?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같은 파원이라면 멀어지면 에너지 약해지죠? 그럼 파장이 길어져요.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요.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허블이 뭐를 했냐면 별 하나를 놓고 여러 별들을 갖고 측정을 했겠죠. 선 스펙트럼, 흑수 스펙트럼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점점점 적색으로 가더라는 거야. 그 선 스펙트럼이 무슨 얘기입니까? 적색은 에너지가 약한 곳이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지금 우리로부터 파원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별빛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고요. 알았습니까? 이제 이 원리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적 우주론의 신봉자인 아인슈타인이 가서 사과를 합니다. 자기가 틀렸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팽창을 하는데 질량은 같이 팽창해야죠. 밀도는 그래 헛소리를 남루하죠. 질량이 막 생겨난다고. 응? 그러다가 여러분 그 가장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 알죠? 돌아가신 분. 이게 천체학자의 천체 물리학의 아버지였다고. 그분이 20세기 후반에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랬죠. 우주는 팽창을 해맞고 빅뱅이 맞다라고. 최초로. 죽기 전에는 온갖 시달림을 당할 걸 각오하고 말을 못했다가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얘기는 물론 팽창의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정적으로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속 팽창 이론이 요즘에는 대세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야. 그 원소가 만들어지려면 팽창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부터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우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게 될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한 점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빅뱅 초기. 그럼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빅뱅론의 가장 출발은. 근데 중요한 건요, 빅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얘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를 할 거야? 팽창을 할 겁니다. 여기는 초고온의 상태고요. 그 다음 초고밀도의 상태겠죠. 고밀도. 이게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우주의 부피는 말입니다.
팽창론에 의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빅뱅 초기부터 출발했을 때 현재 우주는 가장 많이 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주 질량은 어떨까요, 여러분? 라바제가 뭐라고 했어요? 질량은 보존된다고 그랬잖아요. 일정한 거야. 근데 우주 초기에는 부피가 매우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큰 거죠. 또 하나,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주 질량이 일정하다. 총 에너지도 일정한 겁니다.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거나 생성되면 안 돼요. 총 에너지도 일정한데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총 에너지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총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고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유용한 에너지는 무용한 에너지보다 열역학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얘는 고온이고 얘는 저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팽창하는데 그냥 팽창하겠어요? 에너지를 써야 팽창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썼더니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갔다. 하지만 이들 둘의 합은 어떻다? 둘의 합은 일정한 거예요, 항상.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주 초기하고 지금하고 무용한 에너지 언제가 많아요? 지금이 많은 거. 그렇죠. 똘똘하네. 유용한 에너지가 자꾸 줄었다. 근데 유용한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애잖아요.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럼 지금의 온도는 어떨까요? 초기 온도보다 한참 떨어지고 우리 이후의 온도는 더 떨어집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팽창을 하면서 이제부터 뭐가 생성되느냐? 기본 입자가 생성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에너지들이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 입자들끼리 서로 붙는 거죠. 기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기본 입자를 뭐라 부르냐면 쿼크하고 렙톤이라고 불러요. 뭐 렙톤 그러면 어려운 말이니까 경입자, 가벼운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쿼크도 6종류가 있고요. 경입자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쿼크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뭐 업, 다운, 스트레인지, 그다음 탑, 뭐 차밍, 뭐 여러 6개가 있어요. 그 경입자도 뭐 전자도 여기 해당되거든요. 전자, 그다음에 뭐 저기 뮤온 뭐 이런 거, 타우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양전하를 띤 입자 3개 해서 총 6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요것만 외워두세요. 쿼크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만 알아두시고요. 경입자 중에는요, 전자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누구예요? 전자입니다. 알았어요? 양성자, 중성자는 나중에 생겨요. 전자가 제일 먼저 생긴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기본 입자가 생성되고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럼 우주는 계속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고 온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는데, 자, 기본 입자가 생성되다가 이제 얘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자, 양성자는 이런 애예요. 잘 보세요. 쿼크, 업, 쿼크, 업, 쿼크, 다운. 알았어요? 이 업 쿼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다운 쿼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성자는 업 쿼크, 다운 쿼크가 형성되어서 걔들끼리 만나서 양성자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업 쿼크, 다운 쿼크가 서로 당겨야만이 이런 입자를 구성할 수 있잖아요. 봐봐요.
원래 업과 다운은 서로 당겼어요. 이런 걸 강한 행력이라 불러요. 그냥 듣고 잃어버리세요. 강한 행력이라 부르는데 왜 이때는 못 당겼고 이때는 당길 수 있느냐? 온도가 떨어졌으니까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힘이 원래 있던 힘인데 발현된 거예요, 지금. 응? 알았습니까? 너네도 그렇잖아요. 공부 더럽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집안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학원도 못 가요. 이래서 애들은 또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이 집안을 살려야 될 것 같아. 명분 있으면 한다니까요, 공부를. 지금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보내주고, 뭐. 내가 알바 뛸 필요도 없고. 만약 알바 뛰어서 이렇게 학원비 내고 와 있어 와요. 1초가 아깝죠. 선생님이 쉰다고 그러면 왜 쉬냐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지금은 쉰다고, 끼야호! 막 이러고. 자, 중성자는 그럼 어떤 코크가 만난 거냐? 중성자는 업 코크, 다운 코크, 다운 코크가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업 코크는 플러스 3분의 2고요. 전하가. 다운 코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화적으로 플러스 1이라고 불러요. 얘는 전화적으로 0이라고 부르고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은 상대값이에요. 1.6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풀릉을 1로 놓은 거예요. 1로. 알았습니까? 실제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풀릉이 17승풀릉이냐? 까먹었다. 17승 하자. 틀리면 망신당하는 거지 뭐. 1.6 10의 마이너스 17이에요. 17인가? 맞나? 우리 그럴 것 같다. 여기는 6.25 곱하기 10이 18승계가 있어야 1A가 되거든. 그럴 것 같아. 심야 7승풀릉인가? 17승. 모르겠다. 중요한 건 이거야. 업, 다운 코크가 만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지.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질량비가 얘들이 우리는 보통 1대1이라고 화학에선 배우거든. 근데 물리학을 들어가 보면 얘가 0.673, 얘가 675. 그러니까 얘가 약간 무거워요. 질량비를 보면 우리는 1대1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얘가 좀 큽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어떻다고요? 작아요. 실제는. 그래서 우주 초기는 입자수의 비가 1대1이었어요. 양성자 숫자하고 중성자 숫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줄어요. 7대1로. 이거 왜 줄냐고요? 자, 무거운 건 불안해요, 여러분. 질량이 작으면 안정한데 얘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태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무거우니까 질량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온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알았습니까? 고온에서는 빛이 질량 역할을 해요. 빛이. 그 누가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 E는 mc제곱이다. 질량은 빛이고 빛은 질량이다. 근데 고온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건 저온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우주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지죠. 그럼 이 반응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다 이거죠. 알았습니까? 또 하나 봐요. 이거 우주 팽창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7대1로 주는 것도. 자, 근데 여러분 양성자는 이렇게 쓰지 우리가 보통 그냥 쓸 때. 얘는 이거 아니겠어요? 수소 원자 핵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양성자가 출현하면서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얘가 7대1이라는 말은요, 우주의 수소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지금 이게. 아까 몇 프로 있다고 했어? 4%. 그죠? 그 정도로. 그게 딱딱, 우리가 맞아요. 얘들 이론에 의하면.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얘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주 폭발 3분 후예요, 이게. 알았어요? 근데 이미 수소, 원자, 핵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헬륨, 원자, 핵은 이거잖아요. 우리 요거 뭐라 불러요? 중성자라고 부르고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양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소, 원자, 핵은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 게 우주 폭발 3분 후라는 거죠. 물론 이때 리튬도 만들어졌대요. 근데 아까 무거우면 뭐라고 그랬죠?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다시 붕괴되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3분일 때까지 얘들이 만들어지는 증거로 이걸 들이밉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1이다라는 것으로 들이밉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잘 보세요. 우주에 수소 질량과 헬륨 질량이 몇 대 몇이었어요? 3대 1이었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요 헬륨 질량이 1이라고 하는 건 얼마로 넣을 수 있지? 잘 봐. 양성자와 중성자를 요즘에는 어떻게 놓는다고 그랬어? 1대1로 놓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어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얼마니? 4야. 몇 배 커졌니? 4배 커졌잖아. 그럼 얘는 얼마일까? 12다. 이해 갔냐, 지금? 헬륨의 질량은 4라고 잡는다고. 2번 헬륨 4잖아. 그렇게 되면 수소 질량이 12가 돼요. 맞아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2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맞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는 몇 대 몇일까요? 중성자는 얘만 갖고 있잖아요. 헬륨만.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양성자는 얘 12개, 2개니까 14개죠. 몇 대 몇입니까? 저기 나왔잖아. 이 값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번과 2번이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말. 그들이 이론적으로 거짓말한 7대1이라는 이 표현이 3대1이라는 증거로 뜬 거예요. 이거 흡수 스펙트럼을 찾아낸 거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저기 이론이 맞잖아. 7대1이. 자, 하나만 더 놓을게요. 뭐냐면 세 번째 거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은 몇 대 몇일까요? 이건 그냥 나온 거예요. 얘는 원자 핵이 12개죠. 얘는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냥 12대예요. 1, 2, 3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으면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본책에 써놓든 참고에 써놓든 이건 꼭 알아두세요. 우주 빅뱅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3대 1도. 알았어요? 자, 일단 물질 기본적인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은 이렇게 쓰자. 얘는 이렇게 쓰자.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아직 전자를 잡지 못한 거예요. 원자 핵만 있는 거야. 전자가 돌지 않아요, 아직. 그러다가 여기서 시간이 흐릅니다. 알았습니까? 자, 38만 년 후가 돼요. 우주 폭발 38만 년 후에 바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나와요. 원자 핵이 아니라 원자. 수소 원자와 이런 거죠. 여기 누굽니까? 전자죠, 여기. 헬륨 원자가 나와요. 무슨 얘기죠? 핵이 전자를 잡아요. 여기서 뭐가 생기죠? 전기력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는 무슨 역이 있었어요? 얘들 사이에 강한 핵력이라고도 하고 강력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역이 생긴 거죠? 핵과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생긴 거예요. 전기력. 이미 전기력은 있었어요. 여기서도 봐봐요. 업하고 다운 사이에 전기력이 있겠죠. 있는데 표현이 안 된 거야. 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때 38만 년 후에 온도는 어느 정도 됐겠느냐? 3000켈빈 온도야. 요것도 같이. 3000켈빈 온도일 때 전자가 붙들려요. 그 전까지요. 봐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불투명한 우주였어요. 불투명한 우주였는데 이 이후부터는 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불투명한 우주는 전자가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요. 아무리 온도가 떨었다 한들 전자들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온도가. 그럼 전자가 봐봐요. 여기서도 실제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주위에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빛이.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중성 미제나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 질량만큼이. 그러니까 빛이 전자요, 전자가 빛이야.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빛의 직진을 이렇게 합시다. 방해했다. 누가? 전자가요. 전자가 빛이 되고 빛이 전자가 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직진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전자가 붙들렸잖아. 그러면 빛의 직진이 가능해지고 이 빛이 우주 곳곳으로 퍼질 수 있게 되면 이 빛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름을 불렀죠. 우주 배경 복사의 출현은 우주 폭발 3천만, 그러니까 38만 년 후에 3천만 켈빈 온도의 그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여러분,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벨이라는 회사 알아요? 벨? 뭐 만드는 회사 같아요? 벨. 맞아요.
전화기 만드는 회사 애들이야. 걔들이 개인 설치를 하러 갔단 말이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파를 잡는 기계 장치를 키니까 이상하게 잡힌 거야. 이거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인데 굉장히 저주파면서 이게 뭐지? 근데 그때가 1975년, 6년 요때가 우리한테는 냉전 시대예요. 미국하고 여러분들은 기억이나 하려나? 소련이라고 알아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 러시아가 포함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다 포함됐던 미국과 소련이 힘싸움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거 혹시 소련의 그 비밀 신호 뭐 이런 거 아닐까 해가지고 FBI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FBI 애들이 조사를 한 건데 우리가 쓰는 전파 영역이 아닌 거야. 그리고 자꾸 얘들이 발신처를 찾으니까 우주야. 야, 이건 나사 몫이다. 이거 나사에다 옮겼어. 나사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잖아. 나사는 뭔가 이슈를 일으켜서 국가의 그 연구비를 많이 따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뭐 나사에 그 백만장자가 1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우주에서 보내온 신호다라고 뻥을 쳐. 우리가 그렇게 파이오니어를 쏘고 보이저 5를 쏘고 그랬는데 그게 답신이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들끓어 여론이. 드디어 우주 외계인이 답신을 보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그 파장 내용을 딱 본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기들이 8년 동안 찾아야만 전파란 걸 알아내. 그게 우주 배경 보세요. 그 나사에 대해 얘기를 해. 그 나사도 그러고선 찾아보니까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 사실은 1945년도에 우주 빅뱅론을 주장한 과학자들 알았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주 배경 목사가 도달한다.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걸 찾으려고 60년대 후반부터 노력을 했던 거야. 그 대학에서. 그런데 이상한 편지어 스미스라는 사람들 2명이 이걸 찾아낸 거지. 야, 그 당사자들 조사, 노벨상을 받았거든, 그 사람들이. 10만 달러, 노벨상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를 몰랐던 거야. 자기들이. 그러다가 타임지에 자기 얼굴이 나오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우주 배경 목사를 발견하는구나. 그때 알았대. 그 2달 후에. 그들은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참 성공이라는 게. 여튼 우주 빅뱅론의 증거는 우주 배경 목사 맞지. 또 하나 몇 대 몇 질량비가? 3대 1. 그리고 현재는 허블이란 사람이 허블의 상수를 발견하게 되고 허블 법칙을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뭐야? 그 얘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적색 이동을 하더라는 거. 알겠어? 적색 이동을 하더라는 걸로 이 사람들이 우주 팽창론을 찾으겠지. 허블의 법칙도 만약에 배운다면 그것 또한 우주 빅뱅의 증거지만 너희들이 배울 일은 거의 없다. 자,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고 페이지 35쪽 와봐. 자, 빅뱅 우주론 약 138억. 이것도 어떻게 구한 거냐면 오른쪽에 잠깐 날개글 좀 봐봐. 오른쪽 날개글에 뭐가 있니? 허블 법칙이 있을 거야, 얘들아. 허블 법칙. 보여? 이게 허블의 법칙인데 허블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후퇴 속도거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후퇴 속도. 그러니까 여기가 관측자거든. 관측자.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우리 지구에서 관찰했다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는 아니라 우주는 중심이 없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우주는 중심이 없고 어디서 관측하든 관측자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후퇴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이론 같지? 야, 니네 체육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 모여. 그리고는 저희 기준 그런다고. 야, 중심으로 반팔강경 좌우로 나란히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요만큼만 움직이면 돼. 저 끝에 있는 애 어떠냐? 니들이 끝에 있다고 생각해봐. 막 뛰어가지, 저 끝까지. 막 뛰어가다가 이러고서 오잖아. 그만큼 기준으로 더 먼 애는 멀리 가야 돼. 이거는 니네 고속도로에서 명줄 때도 많이 느껴. 앞차 간격이 앞에서
붕 오고 요만큼만 가면 뒤는 붕 오고 요만큼 따라잡아야 돼. 거리가 같으려면. 그 다음 사람은 붕 오고 더 많이 와야 돼.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붕 오고 가야 되는데 잠깐 딴짓 하다가 앞차 가서 붕 오고 가잖아? 그럼 저 뒤는 앞에 차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 우와 씨 차 뚫렸다 그러다가 꽉 막혔다. 알았어? 이런 효과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 속도가 어떻다? 빨라진다. 그래서 요 기울기 있어, 기울기. 이 기울기가 H라고 하는 허블 상수거든. 이걸로 우주의 나이를 예측한 거야. 생각해봐.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기울기인데, 그지? 우리는 후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아니냐? 시간분의 거리. 거기다 집어넣으면 허블 상수분의 1이 우주의 나이라는 식이 나와.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138억 년. 그러면 결국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 거야. 왜? 허블 상수가 크다는 건 거리당 후퇴 속도 졸라 빠른 거거든. 그럼 지금까지 우주의 크기를 만드는데 시간이 적게 걸렸다는 거야. 근데 허블 상수가 낮으면 우주 나이는 크게 느껴져. 평균값이 138억이야. 알았어? 우주는 폭발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것도 학교에서 배운다면 우주 팽창의 증거야. 자,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 얘들아, 온도는 계속 떨어져야지.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계속 줄어야 돼. 우주의 밀도는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야. 왜? 질량이 일정하니까. 우주의 질량과 우주의 총 에너지량은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다만 에너지는 유용 에너지가 무용 에너지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지는 것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질량 변화 됐고, 빅뱅 우주론의 정립. 그러니까 정적 우주론을 얘들이 완전히 밀어버린 거야. 빅뱅 우주론이. 자, 두 번째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을 가만히 봐봐. 좌하기부터 좌상기로 가면서 둥그란 놈인데 쿼크가 두 개고 초록색은 뭐겠냐? 자, 봐. 흰색 두 개가 다운 쿼크고 연두색 하나가 업이면 이거 중성자일 거고, 흰색 두 개가 업이고 연두색이 다운이면 이거 양성자야. 근데 그것들이 들어갔는데 빨간색과 연결되어 있지? 양성자야. 그럼 흰색 두 개는 업 쿼크고 연두색 하나는 다운 쿼크가 되는 거지. 얘들을 묶는 힘은 강한 핵력이고, 그래서 원자를 만든 거야. 양성자 여러 개 있고 중성자 여러 개 있는 원자. 그것들이 뭉치면 그 주변에 전자를 갖고 있으면 양성자 숫자와 똑같은 전자를 갖거든. 이 전자는 멈추지 않아. 끊임없이 대신 일정한 에너지만 방출해. 일정한 에너지만 흡수하고, 그게 뭘로 찍힌다고? 선 스펙트럼으로 찍히는 거고. 이것들이 모여서 원자가 되면 원자는 비로소 화학 결합을 통해 뭐가 된다? 물질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인 소금 같은 거, 분자 결합 물질인 물 같은 게 되는 거지. 알겠어? 공유 결합 물질인 참. 자, 맨 밑에 빅뱅과 입자의 생성.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요 두 가지다. 뭐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그리고 38만 년에 와서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야. 넘겨봐. 자, 그림 쭉 써있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니들은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빅뱅 후 38만 년. 거기가 제일 중요해. 38만 년. 어떤 일이 생겼어? 온도는 3000 켈빈 온도고, 무슨 복사가 출현했다? 우주 배경 복사. 현재는 우주 배경 복사는 2.7 켈빈 온도야. 3 켈빈 온도라고 보면 돼. 1000분의 1로 준 거지. 왜? 그만큼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파장이 길다. 이렇게 보면 돼. 자, 1, 2, 3, 4는 그 얘기야. 빅뱅. 약 138억 년 전에 우주는 초고온의 고밀도 상태였는데, 이것이 팽창을 하면서, 알았어?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경입자가 탄생하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쿼크들은 지들끼리 강한 핵력으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게 됐지만, 전자는 지 멋대로 엄청나게 돌아다녀. 빛과 충돌해가지고 비치고 나고.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를 만들거든. 자, 동그라미 3번.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됐는데 처음에 1대1로 만들었어요. 1대1로. 근데 중성자가 약간 무겁거든. 자꾸 온도가 떨어지니까 무거운 중성자가 불안하니까 양성자로 돌아가. 그래서 이론상 따져보면 약 몇 대 몇에서 끝난다? 7대1에서 반응이 멈춰.
알았어? 왜 양성자가 많았어? 안정하니까. 질량이 작으면. 그 원리가 여기도 있잖아. 헬륨 원자핵까지 만들어졌지 리튬도 만들어졌어. 근데 뭐해서? 불안해서 다시 돌아온 거야. 무거우면 불안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헬륨 원자핵의 생성 약 3분 후 리튬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그랬어. 불안해서 돌아온 거야. 그들이 계산적으로 따지면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진다? 3대 1이라는 결론이 섰고 우주 원소를 관측한 결과도 3대 1이 떴어. 이 3대 1은 헬륨의 질량을 4로 확장을 시키면 12대 4가 되고 거기 양성자 개수를 끄집어내면 14개가 되고 중성자가 2개가 돼서 이론이 성립한 거야. 이건 한 번 더. 원자핵 개념으로는 12대 1이라는 개념으로 쓴다는 거고. 자, 그 얘기는 37쪽의 중간에 다 써 있어. 중간에 있는 내용이 이거야. 선생님 말한 내용이. 알았지? 그리고 그 밑에 원자의 생성에 따른 우주의 변화, 그렇게 지 혼자 막 돌아다니던 망나니 같은 전자를 딱 잡는 순간이 38만 년이라고. 전기력이 생겨서. 전기력이 이제 발현이 된 거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원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주는 투명한 우주가 되고 빛은 직진을 하게 되고 그 빛을 우주 배경복사라고 불렀다. 그러면 실제로 관측하면 우주 배경복사가 어떻게 되나 봤다? 오른쪽 봐봐. 오른쪽 날개끝 맨 끝에. 우주 배경복사가 자 모든 것이 공평하냐고. 어디는 잘 볼 수 있는데 어디는 좀 어둡게 발견되고 뭐 이러거든. 이거 왜 그래? 우주의 밀도가 일정치 못해서 그래. 당연히 일정치 못해야 돼. 우주에는 성간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물질이 군데군데 밀도가 서로 달라야 지들끼리 뭉쳐서 별이 되거든. 알았어? 그래서 배경복사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8쪽, 그 다음 39쪽은 온도를 중심으로 써놨는데 맨 밑에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봐봐. 우주 배경복사는 그리고 또 뭐 있어? 수소나 헬륨은 이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다고? 이 두 가지는 우주 빅뱅의 증거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우주 빅뱅의 증거야. 꼭 기억해라. 자, 숙제는 43쪽까지 숙제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 테스트를 할 거고. 알겠습니까?